제4차 비상대책위원회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개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철회해야 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NSC에게 의해서 사드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성주는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정했으니 국민은 토달지 마라. 이런 말씀을 남기고 몽골로 출국하셨습니다. 사드는 무기 배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주권, 국익, 운명이 걸린 총체적인 국가 안전의 문제입니다. 1년 남은 정권의 무능, 무책임, 일방행위에 100년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어제 국회는 19, 20 양육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이념 논쟁, 전자파 논쟁, 실효성 논쟁이 아닌 종합적인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당 어제 맨 처음 정책위 주관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은 대통령 결정으로 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비준 동의안을 정부는 당당히 국회에 제출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처리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당론 채택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고라니는 소유입니다. 미국 풀도, 일본 풀도, 중국 풀도, 러시아 풀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통일로 가는 자동차는 네 바퀴로 달려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북한을 조수석에 태우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공주하는 네 바퀴로 달려요. 그것이 바로 햇볕 정책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두 바퀴는 떨어져 나갈 상황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신냉전 블록을 뚫고 어떻게 우리가 달릴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박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리얼메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1.1%가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34%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 대통령께서 국민과 국민의당 목소리에 응답해 국회가 민의를 수렴해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국회 기준 동의 절차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우리 국민들은 진경영 검사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울고있습니다. 어떻게 검사장이 이러한 파렴치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제는 검치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는 추상감 같은데 왜 검찰은 제식주에 대한 수사는 일반 검사는 안 되고 특임검사로 해야 제가 밝혀진 일을 정당하게 보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 검사장의 혐의는 지난 3월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법무부는 진 검사장과 관련한 의혹을 예면해놓고 어떤 면에서는 비호해왔습니다. 검찰에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또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단호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정책위 의장입니다. 우선 한두 가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은 7월 25일 내지 26일쯤 국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추경안을 가결할 예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당 정책위 의장이 간단한 의사소통을 했는데요. 제3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7월 18일 날 월요일 날 갖기로 했습니다. 19일부터는 사드 관련 또 긴급 현안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추경 제출 또 그 긴급 현안 질의 날짜를 고려해서 월요일 날 7월 18일 날 제3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 때 이월됐던 숙제, 예를 들면 금리가 인하되었는데 가계부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구의역 참사 이후에 산재가 강화되지 않도록, 산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원청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등의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날 주요 주제로는 첫 번째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방향이 다뤄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3당 당대표가 원내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표 연설의 공통점이 불평등 완화와 격차 해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연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불평등 완화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 또한 회의 주제로 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추경안이 과연 절실한 민생을 또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나쁜 자본압축 사례가 아니라 재정의 책임을 더 져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또 구조조정에 따르는 숱한 실업 문제와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저희 국민의당이 선도해 왔습니다. 선도해 왔다고 해서 그대로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절박한 국민의 민생과 일자리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저희는 꼼꼼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뜨거운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잘못된 예산안이 끼어 있지 않는지 분명히 따질 것입니다. 사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NSC에서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드 배치는 논쟁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고 말입니다. 대통령의 그 발언이 20대 총선에 나타난 민의, 즉 혼자서 국정을 하지 말고 의논하면서 국정을 하라는 그 민의와 과연 부합되는 것인지 돌아보실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논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특히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할 사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민주정치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이대로 기정사실화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인 국가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따질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드 배치의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소통 능력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소통을 했더라면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밀주의, 밀실, 졸속, 부실 결정이 화를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어제 박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언제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토론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대통령 말씀대로 위중한 국가 완의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를 국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놓고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와 국민들에게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은 짐이 곧 국가다라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혼자 행정부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청와대가 자주 이야기하는 상권 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위중한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는 긴급한 상황이라도 사전,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협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 대 행동으로 보여줘야 가능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끄는 보수당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노동자들 편에 선다. 26년 만에 탄생한 영국의 여성 총리 테레사 메이가 영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신자유주의 본산지인 영국에서 그것도 노동당이 아닌 보수당 출신 총리가 보낸 노동자를 위한 메시지는 사회 양극화 그리고 불평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협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구간으로 6,235원에서 6,838원으로 제시해 있는 중입니다. 관행대로라면 최저와 최고의 중간값인 6,500원 선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시는 최저임금법에 제시된 생계비마저 빠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상폭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인상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국가들도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무너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엊그제 백남기 농민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접견은 어려웠고 아주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국가 공권력에서 쓰러진 지 어제가 꼭 8개월입니다. 국민이 국가 공권력 피해로 8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으면 국가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개월이 지나도록 최소한의 위로나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 한마디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벽창호 정권이라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민을 대한 태도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마지 않는 국정 어젠다가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도리를 다하는 게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사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쟁이 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쟁을 불필요한 것으로 언급해서 아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되짚어 보면 먼저 박 대통령은 사드 도입의 원인이 된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이 이끌어낸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국민 앞에서 솔직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국민들에게 사드가 됐건 무엇이 됐건 국가 안보가 위중하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머샤이머리라는 외교 전문가는 지금의 한반도는 동북아의 우크라이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금 사태를 동북아의 힘의 균형과 생존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허킨스대의 한미연구소 마이클 앨런만은 평양은 대량 미사일을 일제 발사하는 등 사드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군비 경쟁만 촉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상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한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이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에 대한 제재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시보는 14일 성주군 제재를 준비하고 미사일로 사드를 겨냥하라 는 제목의 평론을 통해서 성주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즉각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주군과의 교류도 중지하고 성주군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중국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평론은 또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이전에는 북한의 미사일만 한국을 조준했지만 앞으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3개국의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게 됐다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예기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첫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사드 배치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정책 목표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한반도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철회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북한과 대화와 또 외교적으로 풀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누리과정 예산 등 마땅히 지원해야 할 예산이 지원해주지 못하면서도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가 증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를 인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OECD보다 높다는 사실 객관적이지 않는 자료를 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결위에서 추경호 의원이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이 11.5%인데 한국은 우리 19%로 OECD에 비해서 매우 높다. 따라서 법인세는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객관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나라별로 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분류하는 기준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로 분류가 되는데 미국과 독일, 프랑스와 같은 주요 OECD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세로 잡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 S코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만 이 기업들의 소득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로 잡히는 데 비해서 OECD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세로 잡힙니다. 따라서 OECD 비교와의 비교 통계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는 총 조세 수입 대비 이 법인세액은 상대적으로 과대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는 반면에 과소 평가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총 조세 수입 중 법인세 수입이 높은 것은 세 가지 경우에 나타납니다. 첫째, 이 과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많거나 또 과세 대상 소득이 높거나 또 세율이 높거나 할 경우에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이 총 조세 수입 중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등 과세 대상자가 많고 또 우리 국민 소득 중에서 기업으로 돌아가는 부분, 그러니까 기업의 소득이 높기 때문이지 결코 법인세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비교를 하려면 법인세를 총 기업 소득으로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이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해 봐야 하는데 이 비율이 우리나라 경우에 2007년에 17.2%에서 2015년에 12.9%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OECD 평균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기간에 법인세 부담률이 15.6%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에 촉구를 합니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을 호도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OECD보다 높다는 국민 호도 행각을 즉시 중지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최대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중앙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난 5일 울산 해안에서 52km 떨어진 가까운 바다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기록상 불경 지역의 최대 규모의 지진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이미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 단지라는 것입니다. 부산 기장군 6개 원전, 울산 울주군 2개 원전 등 이 지역 8개 원전이 고리 145기, 신고리 145기라는 이름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경북 경주에도 6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울주군에 신고리 5호기, 6호기의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완공이 되면 부산과 울산의 경계지역에 10개의 원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체르노빌 참사가 났을 때 일본은
우리는 소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재앙을 겪을 때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과연 일본이 소련의 전철을 겪은 것처럼 우리는 일본의 뒤를 잇지 않을 것이라는 100%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심각한 것은 고리원전 밀집단지 반경 30km 내에 380만 명의 부산, 울산, 경남의 주민이 산다는 것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리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는 주된 논거는 우리나라가 지진 위험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울산 지진은 그런 주장이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승인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승인을 취소하고 불경 일대의 지층 등 지진 발생 여부 등을 세밀하게 재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주민들께 충분히 공개해야만 물론입니다. 그런 연후에 공마 과정을 통해서 신고리 5, 6호기의 승인 여부를 재논의해야 합니다. 이번 울산 지진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여기지 말고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예, 정준입니다. 존경할 김수환 추경이 생전에 인도수상 내루에 정치란 무릇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복지정책의 근간은 맹자가 왕도정치의 근본이라고 했던 청은지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우리 사회 가난이들에게 그마저 자신들이 지닌 것을 빼앗고 쥐어짜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실정입니다. 복지란 원래 자기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챙겨주는 그게 원칙입니다. 이른바 이걸 복지 마인드라 하는데, 맞춤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모든 복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은 복지조차도 목소리 큰 사람과 이익 집단이 자기 몫을 찾아가는 살벌한 생존 게임 현장으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1위라는 우리 사회의 자살 현상은 젊은 베르테르의 어떤 자살처럼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의 계란 끝에서 견디다 못해 뛰어내리는 단말마적인 비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예산으로 압박해서 복지사업을 축소하도록 하는 강요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1,496개 사회보장 사업에서 9,997억 원의 복지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자체 복지 사업의 25.4%가 사라지고 또 예산상으로도 15.4%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제도를 근간에서부터 훼손시키고 흔드는 문제이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지방 정부의 조치로 해서 직접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장애인, 노인, 또 저소득층 아동과 여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고 그 피해 대상자만 해도 645만 명이 이르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노인 분야의 그 장기수당, 장수수당, 또 조손 가정수당, 또 장애인 분야의 장애연금, 또 장애활동지원금, 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또 집수리, 긴급복지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의 삶에 꼭 필요한
복지적 차원의 지원이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 복지 공동체의 붕괴를 깨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정말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리를 촉구하면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제대로 된 복지 마인드를 지닌 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 박근혜 정부는 특징적이라고 할 만큼 그 대응 매뉴얼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 정책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과정에 대한 설득과 설명은 없고 통보만 있으며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의 무대응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마치 사건이 일어날 것이 예견된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 우려를 해소한다기보다는 괴담이라는 단어로 매도를 합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관련해서도 동일한 행태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정말로 사드 배치가 국가 이익에 실질적인 이익이 있느냐 이런 합리적 질문조차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정말로 없는가의 문제. 둘째, 사드 미사일 기지와 방어 체계 도입이 외국 군대, 즉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 내 주류하는 것이 아닌지, 오롯이 그 탐지된 정보들은 배치된 대한민국의 일개 포병만의 것이고 미국은 그 정보에 대한 접근과 연관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인지 여부. 이 두 가지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권은 가지만 최소 그 조약에 준하는 내용들이 실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주한미군 토지 공유하는 것 등에도 국회 비준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새로운 무기 방어 체제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말을 멋대로 바꿔가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과 설득이 없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왜 그러한 절차가 배제되는 것입니까? 백성이 뽑아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뽑아준 국회입니다. 국민의당은 또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다시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외교, 대외 경제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안보만 존재하는 것인지 그조차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지역 상황뿐만 아니라 대중국, 대러시아 등 무역을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드라는 단어가 뉴스에 들릴 때마다 기업인들은 엄청난 우려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대무역을 시작한 것도 있지만 최악의 내수시장이 절망해서 그나마 희망을 찾고자 해외 시장으로 눈 돌린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작게는 해당 기업, 크게는 대외 전체 무역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결정하는 것에서 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경제부처 관료들은 배제된 채 결정됐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졸속인 것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얼렁뚱땅 배치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외교, 경제, 국방 등 모든 것을 국익에 맞게 철저하게 따져본 다음 유능한 대통령이 국회와 잘 협력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